여기서 기다려. 삼촌이 표 사올게. 어두운 시골 간이역에 10살 쌍둥이 남매가 남겨졌습니다. 삼촌은 돌아오지 않았죠. 동생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오빠 민준이는 달랐습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삼촌 차가 멀어지는 순간 민준이가 신발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제 시작이야. 민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삼촌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자기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걸. 10살 아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의 해는 유난히 빨리 졌습니다. 저녁 6시 50분, 시골 간이역 앞은 이미 어스름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하루의 기차가 세 대밖에 서지 않는 작은 역이었죠. 녹슨 철제 벤치 위로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 기차는 7시에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매표소 창문은 금이 가 있었고 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역 앞 좁은 도로에 흰색 SUV 한 대가 멈춰섰죠. 차 문이 열리고 10살짜리 쌍둥이 남매가 내렸습니다. 오빠 민준이 먼저 발을 디뎠고 여동생 민서가 뒤따랐죠. 두 아이 모두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있었어요. 12월 칼바람이 두 아이의 볼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민서가 본능적으로 양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호호 불었어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금세 사라졌죠. 운전석에서 삼촌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35살 박정수, 아이들의 친삼촌이었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 턱에는 거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삼촌이 표 사올게.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미소였죠.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삼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삼촌은 그 시선을 피하듯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을 닫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차 시동이 다시 걸렸어요. 흰색 SUV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손을 흔들었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높이며 점점 멀어졌죠. 흰색 SUV의 뒷모습이 작아지더니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삼촌은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요. 5분이 지났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오빠, 삼촌 왜 안 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촌의 차가 사라진 방향만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민주는 꾹 눌러 삼켰어요. 15분이 지났어요. 대합실에서 영무원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얘들아, 막차 끊겼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삼촌이 표 사러 갔어요. 금방 올 거예요. 영무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표를 사러 갔다면서 왜 차를 몰고 갔을까? 석연치 않다는 눈빛이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영무원이 결국 한숨을 쉬며 대합실 불을 껐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낡은 오토바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그마저도 금세 사라졌죠. 40분이 지났어요. 깜빡거리던 가로등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간이역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10살짜리 남매 둘만 차가운 벤치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민서가 오빠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작은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고여 있었죠. 오빠 무서워. 삼촌 왜 안 와? 민주는 한참 동안 어둠을 바라보다 천천히 동생을 돌아봤어요. 민서야, 삼촌 안 와. 왜 안 와?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어.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낀 거죠. 민준이 천천히 쪼그려 앉더니 낡은 운동화를 벗기 시작했어요. 깔창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작은 물건 2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색 USB 하나와 엄지손가락만 한 녹음기 하나였죠. 그게 뭐야? 아빠가 녹음기 남긴 거야. 오빠가 3개월 동안 다 녹음했어. 민준이 녹음기를 손에 꼭 쥐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쥔 힘만은 단단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 정말 위험할 때만 꺼내라고. 민준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삼촌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평소와는 전혀 달랐어요. 차갑고 낯설고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 챙기고 애들은 정리해야지. 외갓집에서 찾기 전에.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대답 대신 녹음을 계속 틀었습니다. 형수가 남긴 보험금만 3억이야. 애들만 치우면 다 내 거라고.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뚝 하고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0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말이었죠. 민서의 어깨가 작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녹음기를 멈추고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걸 남긴 거야. 민서가 오빠의 품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울었지만 소리는 크게 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들을까봐 무서운 것처럼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어둠을 바라봤어요. 삼촌의 차가 사라진 바로 그 방향이었죠. 삼촌은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어. 민서가 눈물을 훔치며 올려다봤어요. 오빠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살 아이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서늘하고 단단한 마치 칼날 같은 미소였죠. 근데 몰랐던 게 하나 있어. 난 3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거든. 민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빠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이 무거운 진실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다 준비해뒀어. 이제 시작이야.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서가 몸을 움츠리자 민준이 자기 점퍼를 벗어 동생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얇은 티셔츠 하나만 남은 민준의 팔에 소름이 돋았지만 아이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빠, 추워. 괜찮아. 오빠는 안 추워.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바를 꺼냈어요. 며칠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몰래 숨겨둔 것이었죠. 이거 먹어. 배고프지? 오빠는? 오빠 배 안 고파? 바로 그때 민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적막한 간이역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민서가 울다 말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을 반으로 나눴어요. 같이 먹어, 오빠. 민준이 반쪽을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초콜릿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았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오빠, 우리 어떡해? 괜찮아. 오빠가 지킬게. 민주는 동생의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빠, 기다려. 내가 반드시 끝낼게.
간이역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만 불고 있었어요. 하지만 10살 소년의 눈빛은 그 어떤 것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막 지펴진 거죠. 3개월 전 흐린 날이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안에는 국화꽃 향기가 진하게 퍼져 있었어요. 하얀 국화가 제단 양옆으로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죠. 영정 사진 2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에 선 10살 쌍둥이 남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죠. 민주는 멍하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였죠. 엄마가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주던 손길이, 아빠가 어깨 위에 태워주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사진 속에만 계신다니요. 민서는 오빠 손을 꼭 잡은 채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검은 상복이 아이에게는 너무 컸습니다. 소매가 손끝을 덮었어요. 치마다는 발목까지 내려왔죠. 어른들이 급하게 맞춰준 옷이 분명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어린 게 불쌍해라. 갑자기 사고래. 부모 둘 다 한꺼번에. 여자애가 더 애처롭네. 저 나이에 엄마 잃으면. 민서가 더 크게 훌쩍였어요. 민준이 동생의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에는 오빠가 있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삼촌 박정수였죠. 삼촌은 영정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형수님, 제가 아이들 데려갈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삼촌은 민서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서, 울지 마. 삼촌이 키울게. 민준에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아, 삼촌이 있으니까 걱정 마.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피부치가 키우는 게 낫지. 민주는 삼촌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뜻하다. 삼촌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구석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하얀 머리에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었죠. 옷차림이 고급스러웠어요.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노인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내 딸. 작은 중얼거림이 민준의 귀에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수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죠. 노인이 아이들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가로막았어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인이 돌아서는 순간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작은 명함이었죠. 민준이 재빨리 주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노인은 이미 멀어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지고 있어. 민준이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KJ그룹 강순옥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민준은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삼촌의 차에 탔어요. 낡은 중고차였죠. 차 안에는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서가 코를 찡그렸어요. 조수석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삼촌의 여자친구 미연이었죠. 미연이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을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 애들 꼭 데려가야 해? 삼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미연이 민서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인 손이 많이 가잖아. 귀찮아 죽겠네. 민서가 움츠러들었어요. 민준이 동생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민서는 차멀미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삼촌이 백미러로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토할 거면 창문 열어. 민주는 동생을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삼촌이 원래 이랬나? 하지만 부모님을 잃은 충격의 생각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삼촌 집에서 민주는 결정적인 것을 듣게 됐어요. 그날 밤 미연이 술에 취해 찾아왔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방 구석에 앉아 있었죠. 미연은 아이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얘들 언제 보내? 밥 차려주기 귀찮아 죽겠어. 삼촌이 손을 저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미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조용히 해, 어차피 쟤들 멍청하잖아. 못 알아들어. 민주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쫑긋 세우고 있었죠. 삼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달 보험금 나오면 끝이야. 진짜? 그 돈 얼마래? 3억? 애들만 치우면 다 내 거야.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멍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치운다고? 우리를? 그날 밤이었습니다. 미연이 가고 삼촌이 잠든 후 민주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어요. 상자 바닥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아버지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에게.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우리 민준아, 민서야. 아빠가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이 편지를 써둔다. 아빠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 삼촌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해. 돈 얘기만 하더라. 아빠가 몰래 따라가 봤는데 무서운 사람들 만나고 있었어. 경찰 아저씨한테 말했는데 증거가 없대. 엄마 원래 이름은 김수진이야. 외할머니랑 크게 싸우고 이름을 바꿨대. 아빠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 남겨둘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내 운동화 깔창 밑에 녹음기랑 USB 숨겨뒀어. 위험할 때만 꺼내. 그리고 외할머니 찾아가렴. KJ그룹 강순옥 회장님이야. 아빠가 명함 넣어뒀어.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민준이 민서, 아빠 엄마는 항상 너희 편이야. 사랑한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옆에서 민서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민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었구나. 우릴 지키려고 준비해둔 거야. 민준은 이불을 깨물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맹세했습니다. 살아남는다. 민서 지킨다. 반드시 복수한다. 신발을 확인했어요. 깔창 밑에 진짜로 녹음기와 USB가 있었습니다. 아빠 고마워. 내가 반드시 지킬게. 창밖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10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그 자리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주는 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던 달빛 아래에서 눈물을 닦아낸 10살 소년은 더 이상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든 그 밤, 민주는 꿈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있었죠. 민주는 원래 수학 천재였습니다. 전국 초등 수학 경시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었죠. 6자리 곱셈을 암산으로 풀었고 한 번 본 것은 사진처럼 머릿속에 저장됐어요. 선생님들은 민준을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천재성을 숨겨야 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은 다음 날 밤, 민주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민주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멍한 표정, 초점 없는 눈, 느린 반응.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어요. 바보인 척해야 해. 삼촌이 방심하도록.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낯선 얼굴을 받아들였죠. 살아남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민주는 잠든 민서를 깨웠어요. 동생의 어깨를 살짝 흔들자 민서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빠 왜? 민준이 민서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오빠 말 잘 들어. 삼촌 앞에서 말 많이 하면 안 돼. 민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이 덜 깬 눈으로 오빠를 올려다봤죠. 왜? 지금은 못 알려줘. 나중에 다 말해줄게. 민서는 오빠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 믿어. 민준이 동생의 손을 잡고 비밀 신호를 알려줬어요. 손가락을 3번 튕기면 위험하니까 조용히라는 뜻이었죠. 쌍둥이만의 암호가 생긴 거예요. 민서가 작은 손으로 따라 해봤습니다. 톡, 톡, 톡.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시험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험지를 받아들고 펜을 굴렸어요. 머릿속에서는 답이 술술 나왔습니다. 1번 문제, 답은 24. 2번 문제, 답은 156. 손이 근질거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펜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지 그대로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0점이었죠. 선생님이 깜짝 놀라 민준을 불렀습니다. 교실 앞으로 나가면서 민주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었어요. 민준아, 괜찮니? 뭐가 문제야? 민주는 멍하니 선생님을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동자의 초점을 일부러 흐리게 만들었죠.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 일 때문에 충격받았나 보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쟤 완전 바보 됐대. 불쌍하다. 그렇게 똑똑했는데. 민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해. 집에 돌아오자 삼촌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굴러다녔고 담배 연기가 거실에 자욱했습니다. 민준아, 학교 갔다 왔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멍하니 바라봤죠.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삼촌이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의 눈앞에서요. 야, 귀 안 들려?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삼촌이 혀를 찼어요. 입에서 술 냄새가 풍겼죠. 이 새끼 진짜 머리 맛이 갔나 봐. 미연이 옆에서 킬킬 웃었습니다. 손톱을 다듬으며 아이들을 흘겨봤죠. 잘 됐네. 바보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뭘 알겠어. 민주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라고. 바보 연기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80% 증거를 모아뒀지만 더 필요했거든요. 민준이 민서에게 작전을 설명했어요. 방 구석에서 이불을 덮고 속삭였죠. 민서야, 오빠 도와줄 수 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응, 뭔데? 삼촌이 나쁜 짓 했어. 증거 모아야 해. 민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작은 주먹을 꽉 쥐었죠. 오빠 말 들을게. 쌍둥이 작전이 시작됐어요. 민서가 미연의 시선을 끄는 역할을 맡았죠. 이모 배고파요. 미연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눈을 흘기며 입술을 삐죽거렸죠. 뭐, 또 배고파? 물 주세요. 미연이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슬리퍼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틈에 민준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삼촌의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죠.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가 숨겨둔 작은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모 이거 어떻게 열어요?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민준이 촬영을 마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민서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두 아이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민서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민주는 삼촌과 미연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방문 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 들어왔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보험금 언제 나와? 다음 달에. 아파트는? 인감 도장만 찾으면 팔 수 있어. 애들은? 때 되면 보내버려. 민주는 아버지의 녹음기로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죠. 하지만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민주는 삼촌의 서재에서 서류를 찾다가 실수로 서랍을 3개 닫았어요. 끽.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새벽에는 크게 울렸습니다.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삼촌 방에서 인기척이 났죠. 뭐야?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순간적으로 판단했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벽만 바라봤어요. 삼촌이 불을 켜고 나왔습니다. 민준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죠. 뭐야, 이 새끼가. 삼촌이 민준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마저 죽였죠. 온몸에 근육이 굳어 있었어요. 진짜 몽유병인가? 쥐새끼만도 못하네. 삼촌이 발로 민준을 툭 차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입술을 깨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휴, 살았다. 방으로 돌아오니 민서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죠.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민준이 동생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반드시 빠져나갈 거야. 창밖에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10살 소녀는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바보인 척 연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막히면 옆으로 빠지면 된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바보 연기는 계속될 거예요. 진짜 복수의 날이 올 때까지요. 바보 연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새벽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민서는 옆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민준이 살금살금 일어났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마루가 삐걱거릴까봐 숨을 죽였죠.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달걀 2개와 밥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가르쳐준 계란말이.
민주는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달걀을 깨뜨리는 손이 떨렸어요. 노른자가 터지고 껍데기 조각이 들어갔죠. 젓가락으로 힘겹게 건져냈습니다. 불 조절이 서툴러서 계란말이가 반쯤 탔어요.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빨간 자국이 생겼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접어서 접시에 담았죠. 밥을 퍼담고 방 구석에 작은 상을 차렸어요. 종이에 아빠 엄마라고 적어서 양쪽에 세워뒀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을 담았죠. 민서가 눈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뭐해? 민준이 상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밥 차려드리려고.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 위에 놓인 계란말이와 밥그릇을 바라봤죠. 아빠 엄마 없는데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우리가 밥 차린 거.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어요. 남매가 나란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빠, 엄마 밥 차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준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빠도.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삼촌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죠. 러닝셔츠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삼촌이 상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삼촌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삼촌의 발이 상을 걷어찼습니다. 탁! 계란말이가 담긴 그릇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밥그릇이 뒹굴었습니다.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죠. 민서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삼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도 않네. 이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이나 해. 미연이 뒤에서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인상을 찌푸린 채로요. 뭐야, 냄새나게. 빨리 치워. 삼촌과 미연이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죠. 민서가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삼촌의 신발 밑에 밟힌 계란말이가 보였어요. 민준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것이었죠. 누렇게 으깨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만든 건데.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주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죠. 이를 악물었어요. 민준이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또 해드리면 돼.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해둘게. 이것까지 전부. 남매는 바닥에 앉아 쏟아진 음식을 수습했어요. 민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오빠, 버려야 해? 민준이 깨끗한 부분을 골라냈어요. 이건 괜찮아. 작은 그릇에 담아서 다시 상에 올렸습니다. 두 아이가 다시 손을 모았어요. 아빠, 엄마 조금밖에 못 올려서 미안해요. 며칠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미연이 삼촌에게 말했어요. 얘들 눈에 거슬려. 저 방에 있게 해.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볼 때마다 짜증나. 남매는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 있었습니다. 이불 하나와 베개 2개뿐이었죠. 문이 닫히고 바깥에서 자물쇠 소리가 났습니다. 찰칵. 민서가 오빠의 팔을 붙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오빠, 문 잠갔어. 괜찮아. 여기서 둘이 있으면 돼. 식사 시간이 되면 문이 열리고 찬밥 그릇 2개가 밀려 들어왔어요. 반찬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민서에게 자기 밥을 조금씩 덜어줬어요.
밤이면 몰래 부엌에 빠져나가 빵을 훔쳐왔죠. 어느 날 현관문이 쿵쿵 울렸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눈빛이 사나웠죠. 삼촌이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면 돈이 생겨요. 남자가 방을 둘러보다 남매를 발견했어요. 저 애들은 뭐야? 삼촌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정리될 거예요.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리? 소름이 돋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남자들이 나가며 말했어요. 일주일이야. 명심해. 6이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삼촌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전화기 너머로 미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일요일이면 되는 거지? 삼촌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간이역에 내려놓으면 돼. 막차 끊기고 나면 아무도 없어. 실종 신고하고 1~2달 지나면 끝이야. 민주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증거를 저장했어요. 드디어 왔다. 아빠, 준비 끝났어. 민주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동생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는다. 민서를 지킨다. 창밖에서 차가운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민주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장례식장에서 주운 명함이었습니다. KJ그룹 강순옥 회장. 아버지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죠. 외할머니, 정말 계신 걸까? 민주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그 시각, 서울에서는 누군가가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초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KJ그룹 본사였어요. 꼭대기층 회장실에서 70대 여성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강순옥 회장이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수십 년간 재벌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여자와 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강순옥이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낮에 강순옥은 냉철한 재벌 회장이었어요. 회의 때면 카리스마가 넘쳤죠. 실적 떨어지면 책임져.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강순옥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강순옥은 저택 2층에 있는 방으로 향했어요. 30년간 그대로 보존된 딸의 방이었죠. 침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책상에는 오래된 교과서가 그대로였습니다. 강순옥이 침대에 앉아 인형을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30년간 딸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촛불을 켜고 혼자 불었어요. 소원은 늘 같았죠. 수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강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20살 딸 수진이 찾아왔었죠.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 강순옥이 물었습니다. 누군데? 대학교 동기야. 이름은 김현우. 강순옥은 그 남자를 조사했어요. 집안에 재산도 없었어요. 배경도 없었죠. 평범한 회사원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쳤어? 내 딸이 그런 사람한테 시집가?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는 맨날 회사. 나보다 회사가 중요하잖아.
강순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넌 내 딸 아니야.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입술을 깨물더니 단호하게 말했죠. 좋아요. 그럼 딸 안 할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강순옥이 뒤늦게 불렀어요. 수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음 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강순옥은 탐정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름을 바꾸고 본적지도 옮겼죠. 김수진이란 이름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개명한 것 같습니다. 강순옥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찾아.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5년간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10년째 탐정이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강순옥은 매년 딸 생일에 촛불을 켜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어디 있니? 회상에서 깨어났을 때 비서가 노크를 했습니다. 회장님, 탐정에게서 연락 왔습니다. 강순옥이 벌떡 일어났어요. 수진이 찾았어. 비서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단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어요. 탐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드디어 단서가 잡혔습니다. 김수진 씨가 이수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강순옥의 심장이 뛰었어요. 어디야? 당장 가야 해. 탐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교통사고로 부부가 함께. 강순옥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진아, 수진아. 비서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강순옥이 바닥에서 오열했어요. 30년 만에 찾은 딸이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 자존심이 딸을 죽였어. 며칠 후 강순옥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탐정한테 다시 연락해. 수진이 유족이 있는지 확인해. 조사 결과가 왔어요. 10살 쌍둥이 남매가 있습니다. 민준, 민서. 강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가 있어? 현재 삼촌 박정수에게 맡겨졌습니다. 박정수 신원은 도박빚 5억,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강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인간한테 내 손주들이. 당장 데려와. 비서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정수가 친권자입니다. 바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강순옥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방법을 찾아. 강순옥은 특수팀장 김태호를 불렀습니다. 40대 남자로 전직 형사였죠.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태호야, 네가 맡아라. 손주들 지켜봐. 증거 모아. 법적으로 완벽하게. 김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친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도 했지만 삼촌이 잘 숨겼죠.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김태호가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박정수가 움직입니다.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이동 중입니다. 강순옥이 물었어요. 어디로? 목적지는 시골 간이역입니다. 유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강순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간다. 비서가 말렸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강순옥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30년 늦었어. 더는 못 기다려. 김태호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어요. 회장님, 제가 먼저 아이들 확보하고 있겠습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알았어. 태호야, 손주들 부탁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순옥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70대 노인의 발걸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단단했어요. 밤 9시 간이역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마저 꺼진 대합실 앞에서 두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민서를 꼭 안아주고 있었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12월의 밤바람이 매서웠어요. 얇은 점퍼 하나로는 막을 수 없는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민서의 이가 달달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죠. 멀리서 들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마리가 울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산 전체가 아이들을 애워싸는 것 같았죠. 민서가 오빠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너무 추워. 민준이 동생을 더 꼭 안아줬어요. 자기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추위에 떨고 있었죠. 점퍼를 민서에게 덮어준 뒤라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거든요. 조금만 참아. 오빠가 있잖아. 민서가 고개를 들어 오빠를 올려다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해?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죠. 민주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오빠가 다 준비해뒀어. 아까 그 녹음. 삼촌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응. 처음부터 우리 돈만 노린 거야. 민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다음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동생이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그럼 아빠 엄마도? 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했죠. 아빠가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릴 지키려고 준비해둔 거야.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빠. 민준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죠. 울지 마. 오빠가 지킬게. 바로 그때 대합실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의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이 재빨리 민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10살 아이의 주먹이었지만 동생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이 왔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 남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죠. 수염이 덥수룩했어요. 옷은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노숙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눈빛이 너무 맑았죠. 흐리멍덩한 노숙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애들아, 이 밤에 여기서 뭐하니? 민주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민서가 오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죠. 남자가 갑자기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흰색 SUV 타고 왔지? 그 차 운전하던 남자가 너희 삼촌이고.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이 너희 버리고 간 거 맞지? 민준이 한 발 물러서며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민준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어요. 신분증이었죠. 민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KJ그룹 회장 직속 특수팀 김태호.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KJ그룹. 그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에 있었죠. 외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외할머니. 김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외할머니가 보내셨어. 3개월 동안 너희 지켜봤다. 민서가 오빠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우리한테 왜요? 할머니가 너희 엄마 찾다가 늦게 알게 됐어. 너희 지키는 게 내 임무야. 김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사진과 영상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학교에서 멍한 척하는 모습, 민서가 집에서 우는 모습, 삼촌이 소리 지르는 장면까지 3개월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죠. 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안도감. 하지만 왜 더 빨리 구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이걸 다 찍고 있었어요? 김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안해. 법적으로 완벽하게 증거 모아야 했어. 아동보호기관에 2번 신고했어. 근데 삼촌이 조사 나올 때마다 집 깨끗이 치우고 너희한테 잘 지낸다고 말하게 시켰잖아. 결국 2번 다 무혐의 나왔어. 이번에 유기현행범으로 잡으려고 기다린 거야.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발에서 USB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김태호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어요.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의뢰 문자, 사채업자와의 통화 녹음, 보험금 공모 내용. 김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부모님 사고. 우연이 아니었어. 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확인되니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이거면 충분해. 살인교사로 갈 수 있어. 김태호가 전화를 꺼냈어요. 회장님, 아이들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간다. 10분만 기다려. 김태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경찰에도 연락했어. 영장 준비됐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오세요? 응. 3개월 동안 매일 울면서 너희 기다렸어. 민서가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 전보다는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생긴 거죠. 김태호가 전화를 끊으며 말했어요. 10분만 기다려. 할머니가 오고 계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분. 10분만 버티면 됐습니다. 민준은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드디어 시작이야. 정확히 10분이 지났어요. 멀리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 2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죠. 자갈길을 밟는 타이어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간이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렸습니다. 기사가 공손하게 뒷문을 열자 하얀 머리카락의 노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어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밤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민주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할머니였죠. 민서가 오빠 등 뒤로 숨으며
점퍼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저 사람 누구야? 속삭임이 흰 입김과 함께 새어나왔습니다. 외할머니래. 우리 외할머니 있었어? 엄마가 말 안 해줬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도 나도 몰랐다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강순옥이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구두굽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간이역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두 세대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강순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30년 전 20살 수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강순옥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수진이 어릴 때랑 똑같아.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지듯 갈라졌습니다. 강순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끌렸어요. 70평생 쌓아온 자존심도 이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었죠. 민준아, 민서야. 강순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서가 오빠 뒤에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강순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호칭이었거든요. 주름진 손이 떨리며 민서의 볼을 어루만졌어요. 할머니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눈물이 강순옥의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강순옥이 민준을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엄마를 내쫓았어. 30년 전에. 그래서 엄마가 연락 안 한 거야.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매일 후회했어. 왜 그랬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자존심 때문에. 어리석었어. 강순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를 찾으려고 30년 동안 노력했는데 찾았을 땐 이미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강순옥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수진의 사진이었죠. 강순옥이 민서에게 사진을 건넸어요. 엄마 젊었을 때야.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다. 엄마 예뻤어. 눈물방울이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순옥이 민서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민서야, 너 엄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어. 웃는 것도, 코도, 눈도. 엄마 보고 싶어요.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순옥이 아이를 품에 꽉 안았어요.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 두 사람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12월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주는 한 발짝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민준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왜 3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강순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아. 다 알아. 할머니가 바로 데려오고 싶었어. 근데 강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적으로 삼촌이 보호자여서 증거 없이 데려가면 유괴야. 신고도 했는데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나왔어. 미안해. 변명이야. 다 알면서 지켜보기만 한 거. 할머니도 용서 못해. 강순옥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김태호가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민준아, 회장님이 매일 너희 걱정하셨어.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 사진을 보며
우는 강순옥의 모습이었어요. 손주들 밥은 먹었을까? 안 맞았을까? 영상 속 할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굳었던 눈빛이 조금 흔들렸어요. 진짜 걱정하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잠도 못 주무셨어. 민서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엄마 보고 싶어요. 강순옥이 민서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어? 민주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어요. 아빠가 남긴 편지 속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강순옥이 간절한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 낮게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강순옥이 떨리는 손을 벌렸습니다. 민준이 그 품에 안겼어요. 세 사람이 함께 껴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아, 봐라. 할머니가 지킬게. 이번엔 꼭 지킬게.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저 삼촌 만나고 싶어요. 직접 끝내고 싶어요. 아빠 엄마 대신. 10살 아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서늘한 톤이었죠. 강순옥은 그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데려다 줄게. 김태호가 다가왔습니다. 경찰 영장 준비 완료됐습니다. 삼촌 현재 위치 파악됐어요. 강순옥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오늘은 할머니 집에서 자자. 내일 아침에 찾아가자. 세 사람이 검은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어둠 속을 달려 할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삼촌 집 거실에는 검은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삼촌과 미연이 아이들 방을 정리하고 있었죠. 민서의 토끼 인형, 민준의 책들이 봉투 안으로 거칠게 던져지고 있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렇게나요. 삼촌이 민준의 수학 문제집을 집어들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 아빠가 사준 문제집이었죠. 삼촌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피식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어차피 죽을 애들이 공부는 무슨. 미연이 낄낄거리며 맞장구 쳤어요.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가락이 민서의 옷가지를 봉투에 쑤셔 넣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드디어 끝났네. 시원하다. 삼촌이 맥주캔을 따며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거품이 넘쳐 손등에 흘렀지만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맥주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텁텁하게 퍼져 있었죠. 짐짝 치우니까 살 것 같아. 이제 보험금만 나오면 돼. 미연이 삼촌 옆에 찰싹 붙어 앉았어요. 둘이 맥주잔을 부딪히며 킬킬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딩동.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이 귀찮다는 듯 일어섰어요. 뭐야, 택배? 삼촌이 대수롭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이 바닥에 떨어졌죠. 맥주가 현관 바닥에 쏟아졌지만 삼촌은 눈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민준과 민서. 어젯밤 간이역에 버리고 온 아이들이 멀쩡히 서 있었죠. 아이들 뒤로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강순옥이 차가운 눈빛으로 삼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삼촌의 손에는 아직 민서의 토끼 인형이 들려 있었어요. 너희들. 삼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안쪽에서 미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죠.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줄 알았는데. 민준이 한 발씩
천천히 현관 안으로 들어섰어요. 운동화 바닥이 바닥에 쏟아진 맥주를 밟았습니다. 민서도 오빠 옆에 나란히 섰죠. 10살 쌍둥이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어젯밤 간이역에서 떨던 아이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서의 시선이 삼촌 손에 들린 인형에 멈췄어요. 엄마가 5살 생일에 사준 토끼 인형이었죠. 귀 한쪽이 닳아서 털이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매일 밤 안고 잤던 인형이었어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거 엄마가 사준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삼촌이 움찔했습니다. 왜 버려요? 그거 내 거잖아요. 삼촌의 손도 덩달아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인형이 바닥에 툭 떨어졌죠. 토끼 인형이 맥주 웅덩이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민준이 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3개월 동안 바보인 척 숨죽이며 살았던 분노가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 이 말 기억나요? 민준이 삼촌의 목소리를 흉내냈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억양이었죠. 보험금 챙기고 애들은 처리해야지. 삼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죠.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바보인 척한 거예요. 삼촌이 미연 이모랑 술 마시면서 떠들 때, 창고에 가둬놓고 굶길 때 다 들었어요. 다 녹음했어요. 형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도 전부요. 삼촌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죠. 미연이 상황을 파악하고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뒤집힌 것처럼 흰자위가 드러났습니다. 나 아니야. 다 이 사람이 시킨 거야. 미연이 삼촌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빨간 매니큐어가 번들거렸죠.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뭐, 네가 먼저 애들 치우면 돈 생긴다고 했잖아. 삼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목에 핏줄이 섰습니다. 거짓말. 다 내 계획이었어. 두 사람이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추악한 본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어젯밤까지 킬킬대며 아이들을 버린 공범이 이제는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봤어요. 역겨웠죠. 그때 민서가 움직였습니다. 오빠 옆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죠. 삼촌이 싸움을 멈추고 민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서야. 삼촌의 목소리가 기어들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삼촌, 우리 엄마 아빠 돌려줘요. 삼촌이 움찔했어요. 10살 여자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작은 주먹이 불끈 쥐어져 있었죠. 오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한테 밥 차렸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날 아침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삼촌이 발로 찼어요. 계란말이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삼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말 한마디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죠. 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정수 씨, 최미연 씨, 살인교사, 아동유기, 보험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삼촌의 양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쇠가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렸죠. 미연도 공범 혐의로 수갑이 채워졌어요.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삼촌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준이 천천히 삼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형사들에게 잡힌 삼촌과 눈이 마주쳤죠. 삼촌.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왜 그랬어요? 아빠가 삼촌 동생인데, 같은 피인데, 왜 그랬어요? 삼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였죠.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말했어요. 막히면 옆으로 빠지면 된다고. 민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어요. 삼촌이 막아도 우린 길을 찾았어요. 삼촌이 끌려나가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까지 형사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뒷모습이 비참했죠. 강순옥이 앞으로 나왔어요.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당당한 걸음이었죠. 삼촌이 고개를 들어 강순옥을 알아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신이 왜? 강순옥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30년 전 딸을 내쫓은 죄책감, 그리고 그 딸을 죽인 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내 딸 죽인 죄, 뼛속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야. 삼촌이 질질 끌려나갔어요. 미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순옥이 손주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민준아, 민서야. 가자. 할머니 집으로. 민준이 한 손, 민서가 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현관을 나섰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1년 뒤 법정이었어요. 높은 천장 아래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신 딸깍거렸죠. 피고인석에 삼촌이 앉아 있었어요. 1년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어요. 몇 달 전 맥주 마시며 킬킬거리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왼쪽에는 민서가, 오른쪽에는 강순옥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민준의 눈빛이 피고인석을 향했습니다. 삼촌과 눈이 마주쳤어요. 삼촌이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죠. 몇 달 전까지 아이들을 짐짝 취급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검은 법복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서류를 펼치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피고인 박정수는 10살 조카 2명을 인적 없는 시골 간이역에 유기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세상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부모의 보험금 3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부모 사망 사건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삼촌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판사가 방청석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있습니까?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바보인 척하며 버텼던 그 시간이 민준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죠. 민서가 오빠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강순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서니 법정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민준에게 쏠려 있었죠.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삼촌을 믿었습니다.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맑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삼촌밖에 없었으니까요. 삼촌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느껴졌죠. 근데 삼촌은 처음부터 우리 돈만 원했어요. 보험금이랑 집이랑.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코를 훌쩍였어요.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 엄마한테 밥을 차렸어요. 계란말이랑 밥이랑. 엄마가 좋아하셨던 거요. 민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그날 새벽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부엌에서 혼자 계란을 풀던 손의 감촉.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삼촌이 그걸 발로 찼어요. 바닥에 다 쏟아졌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피고인석을 똑바로 바라봤죠. 간이역에 버리고 갈 때 삼촌은 웃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삼촌, 왜 그랬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삼촌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다음으로 담임 선생님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손에 든 손수건을 연신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민서팔에서 멍을 봤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수건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민준이 눈빛도 이상했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어요.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선생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어요. 증거가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그때 움직였으면 아이들이 덜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민준이 증인석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죠. 선생님이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침내 판결의 시간이 왔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 안이 긴장감으로 팽팽해졌죠.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피고인 박정수.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습니다. 살인교사, 아동유기,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삼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5년. 삼촌의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경위 2명이 달려와 삼촌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죠. 민준아, 삼촌 살려줘. 삼촌이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어요.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죠. 삼촌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민준아. 삼촌이 발버둥치며 끌려갔어요. 구두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삼촌을 바라볼 뿐이었죠. 3개월 동안 바보인 척 숨죽이며 살았던 분노, 새벽에 차린 밥상을 발로 걷어차이던 수모,
그 모든 기억이 민준이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연도 공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울면서 끌려나가는 미연의 비명이 법정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 아니야.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법정 문이 닫히자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민주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의 짐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죠. 법정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민준이 눈을 찡그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강순옥이 손주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할머니가 지킬게. 강순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민서가 할머니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본 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엄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바람이 불어와 민준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빠,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죠. 긴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0년 후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명문대 캠퍼스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강당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제58회 입학식이라는 글자가 바람에 펄럭였어요. 20살이 된 민준이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어요. 키가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10년 전 간이역에서 떨던 10살 꼬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옆에는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간호대 신입생이 된 민서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뒤쪽에는 휠체어에 앉은 강순옥이 있었습니다. 80대가 된 할머니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김태호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죠. 10년 사이에 KJ그룹 부사장이 된 그도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서가 오빠의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오빠, 긴장돼? 민준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에이, 법대 전국수석이 뭘 긴장해. 민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민준이 동생을 흘겨봤죠. 너도 간호대 장학생이잖아. 그건 그렇지. 민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똑같았어요. 강순옥이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것들. 할머니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 대표 연설 순서가 왔어요. 민준이 연단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니 수백 명의 신입생, 학부모, 교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뒤쪽에 할머니와 민서, 김태호가 보였죠. 민준이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생 대표 김민준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저는 시골 간이역에 버려진 10살 아이였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부모님을 잃고 믿었던 어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12월 밤 기차도 끊기고 아무도 없는 간이역에서 여동생 손을 잡고 밤새 떨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그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앞이 안 보였습니다. 민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 뒤쪽을 바라봤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남기셨거든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렸어요. 막히면 옆으로 빠지면 된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1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인생에 막힌 길은 없습니다. 앞이 막히면 옆으로, 옆도 막히면 돌아서, 돌아서도 안 되면 기다리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순옥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저는 검사가 되려고 합니다.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 힘없는 아이들을 지키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기립박수가 일어났습니다. 강순옥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김태호가 옆에서 휴지를 건넸죠. 회장님,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컸어. 강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키워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수진아, 봐라. 할머니가 잘 키웠지? 연단에서 내려온 민준이 가족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강순옥이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네가 고맙지. 할머니 살린 건 너희야. 민서가 달려와서 끼어들었어요. 나도 껴. 세 사람이 함께 포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지켜봤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나란히 있는 부모님의 묘소 앞에 섰어요. 민준이 꽃다발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엄마 왔어요. 저 법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약속 지켰죠? 검사되면 제일 먼저 올게요. 민서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는 간호사 될 거야. 아픈 사람 고칠 거야. 강순옥이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김태호가 부축했지만 할머니는 손을 저었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애들 잘 컸지? 엄마가 미안해. 이제야 지켜줘서. 하늘에서 봐라. 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묘비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걸었습니다. 민서가 앞서가며 손을 뻗어 벚꽃잎을 받으려 했어요. 민준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순옥이 민준 옆에 섰어요. 휠체어 대신 민준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죠. 민준아, 고마워. 할머니한테 와줘서. 민준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감사해요. 저희 안 버려줘서. 당연한 건데 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삼촌은 버렸잖아요. 강순옥이 말을 잃었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버렸어요. 3개월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강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너희 검사 되는 거, 간호사 되는 거 다 볼 때까지 살아야지. 집으로 가는 차 안이었어요. 민서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행복해? 민준이 창밖을 보다가 동생을 돌아봤어요. 응, 행복해. 나도. 강순옥이 웃으며 물었어요.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삼겹살, 된장찌개요. 남매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강순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둘 다 해줄게. 차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민준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가 보였습니다. 10년 전 그 간이역이 떠올랐어요. 어둡고 춥고 무서웠던 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 말이 맞았어. 포기하지 않으니까 길이 열렸어. 이제 민준의 인생은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는 운명이었습니다. 막힌 길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요. 당신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 반드시 좋은 길이 열릴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